35. 공작은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지연은 그들이 유숙하고 있는 집주인인 독일인까지 자기의 쾌활한 기분 속에 휩쓸어 넣었다. 끼찌와 같이 약수터에서 돌아온 공작은 커피를 마시러 오라고 대좌도, 마리아 예브게니 에브나도, 와렌카도 모두 청해놓고는 하인들에게 분부하여 의자와 식탁을 정원의 밤나무 그늘에 내다 놓고 거기에 점심상을 차리게 하였다. 집주인이나 하인들은 모두 집주인이나 하인들은 공작의 유쾌한 기분에 휩쓸려 모두 신바람이 나서 분주히 돌아갔다. 그들은 공작의 후한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반시간 후에는 2층에 사는 병든 함부르크의 의사가 부러운 눈으로 들창 밖을 기웃이 내려다 보았을 정도로 밤나무 그늘에 모여 앉은 이 건강한 러시아 사람들의 모임은 잠옷 흥성하였다. 나뭇잎이 한들거리며 동그란 그림을 던지는 그늘 밑에 커피 주전자며 빵이며 버터며 치즈며 찬 쇠고기며 각색 음식을 벌려놓은 새하얀 상보를 깐 식탁 곁에는 머리에 연보라색 리봉을 단 공작 부인이 앉아서 찻잔과 샌드위치를 나누어주고 있다. 공작은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맛나게 음식을 먹으면서 큰 목소리로 흥겨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공작은 사방의 약수에서 잔뜩 사가지고 온 여러가지 물건들, 목각을 한 함, 장난감, 각종 페퍼나이프 등속을 자기 앞에 쌓아놓고 그것을 매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공작은 그는 심지어 하녀인 리스행과 집주인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공작은 집주인을 상대로 듣기에도 우스운 서투른 독일말로 롱짓거리를 하면서 끼찌의 병을 고쳐준 것은 약수가 아니라 이 집의 훌륭한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말린 자두를 넣은 스프라고 말하였다. 공작 부인은 남편의 러시아식 습성을 은근히 비웃으면서도 한편 이 약수에 온 이후 일찍 보지 못한 그런 쾌활하고 흥겨운 기분에 쌓여 있었다. 대전은 언제나와 같이 공작의 농담에 미소를 띄웠다. 그러나 자기가 세심히 연구하였다고 자부하는 구라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공작 부인의 편을 들었다. 본디 사람이 좋은 마리아 에브게니 예브나는 공작이 무슨 우스꽝스러운 말을 꺼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깔깔 웃어대었다. 그리고 와렌까마저 공작의 롱짓거리에 끌려 크게 소리는 내지 않지만 진심으로 흥겨운 듯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지껏 끼찌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은 끼찌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뒤숭숭한 생각을 쫓아버릴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자기 부친이 자기의 동무들이나 자기가 그처럼 매력을 느낀 그 생활에 대한 쾌활한 견해로서 무심중 자기 앞에 던져준 그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 과제에 또 한 가지 첨부하여 오늘 그처럼 명확하고 불유쾌하게 반로된 빼트로브 일가와의 자기 관계의 급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모두가 흥겨워 떠드는 가운데서 끼찌 혼자만은 그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한결 더 그의 마음을 괴롭히었다. 그 여자는 마치도 어렸을 적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벌로 자기 방에 갇혀서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언니들의 흥겨운 웃음소리를 들을 때에 느끼던 것과 비슷한 감을 느끼었다. 아니, 뭘 하자고 또 이런 잡동사니는 사셨소? 하고 공작 부인은 남편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웃는 얼굴로 물었다. 글쎄 산불을 나갔다가 어떤 가게방 앞을 지나가지 않겠소. 그럼 물건을 팔아달라고 막 달라붙는구려. 나으리 카카 전화 하고 말이지. 이 전화라는 존칭해야 어디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 10달러를 또 부쳐먹었지 별 수 있어. 불어먹었지 별 수 있어. 그저 할 일이 없으시니까 심심풀이로 그러신 거죠 뭐. 하고 공작 부인이 한마디 하였다. 물론 심심풀이지. 참 여보 말마 이렇게 갑갑해서야 어디 사람이 살겠소. 아니 갑갑증을 느끼시다니요 공장님. 여기 독일에는 지금 흥미 있는 것이 아주 많지 않아요?
하고 마리아 에브게니예브나가 말하였다. 글쎄 난 그 흥미있는 것이란 걸 죄다 아오 말린 저들을 넣은 스프도 알고 완두를 넣은 순대맛도 알고 죄다 알고 있어. 아니 그렇지만 공장님 이 나라의 제도는 매우 흥미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저가 참견을 하였다. 무엇이 대체 흥미가 있어?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동정립처럼 값싼 자기만족에 쌓여있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였다고 말이오. 하지만 나야 대관절 무얼 가지고 만족해 하겠소. 난 아무도 정복하지를 못했으니까. 게다가 자기 손으로 장화를 벗어야 하지. 또 그걸 문 밖에 내놓는 것까지 내 손으로 해야 하고 아침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곧 옷을 입어야 하지. 그리고 식당에 가서 더러운 차를 마셔야 하지. 집에 있을 때에야 어디 그랬소. 거기서야 아침에 천천히 깨어나서 무슨 맛 같지 않은 일이 있으면 성풀이도 하고 잔소리도 좀 늘어놓고 제정신이 들 때까지 누워서 이 일 저 일 두루 생각도 해보고 조금도 서두를 필요는 없거든. 하지만 시간은 돈이라고 그걸 잊으신 모양이군요. 하고 대자가 말하였다. 그야 경우에 따라서지. 어떤 때에는 온근 한 달이 59베이가에 같이도 못 가는가 하면 때로는 1000만금을 주고도 단반 시간을 못 얻는 경우가 있는 법이라오. 그렇지 않니, 까쨘까? 아니 넌 어째 그리 우울한 낯을 하고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또 어딜 가시오? 좀 더 앉아 계시오. 하고 공작은 와렌가에게 말하였다. 전 집에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와렌가는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웃음을 거둔 와렌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모자를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끼찌는 동물을 뒤따라 들어갔다. 심지어 와렌가마저 지금의 끼찌에게는 다른 여자와 같이 생각되었다. 그 여자가 전보다 못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끼찌가 머릿속에 그려온 와렌가와는 딴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아, 이렇게 웃어보기는 참 오래간만이에요. 하고 양산과 가방을 집어들며 와렌가는 말하였다. 얼마나 다정스러운 분이에요, 아버님께선. 끼찌는 잠자코 있었다. 언제 다시 만날까요? 하고 와렌가가 물었다. 어머님이 화가 선생 댁에 가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도 거기 가시지 않겠어요? 하고 와렌가의 마음을 떠보았다. 가겠어요. 하고 와렌가는 대답하였다. 그분들은 떠날 차비를 하신답니다. 그래 제가 짐 꾸리는 일을 좀 거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가보겠어요. 아니, 당신이야 가면 뭘 해요? 어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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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렌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의 양산을 꼭 그려주며 끼찌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렇게 맞받았다. 아니, 잠깐만 계세요. 어째서예요? 글쎄 아버님께서도 돌아오셨고 또 그리고 당신이 가시면 그이들이 거북해 하시니까 말이죠. 아니, 털어놓고 말씀해주세요. 어째서 당신은 내가 화가 선생 댁에 자주 드나드는 걸 좋아 안 하셔요? 사실 당신은 그걸 좋아 안 하시죠? 어째서예요? 난 그런 말을 한 일은 없어요. 하고 와렌가는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아니, 그러지 말고 부디 말씀해주세요. 그럼 죄다 말할까요? 하고 와렌가는 물었다. 죄다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끼찌는 다우쳤다. 글쎄 별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미하엘 알렉세이위치 화가의 성명을 그렇게 불렀다. 가 전에는 한시바삐 만나자고 하시던 것이 이제 와서는 떠나고 싶어 한다나요? 떠나고 싶어 안 한다나요? 이렇게 와렌가는 웃으며 말하였다. 그래서요? 하고 침울한 얼굴로 와렌가를 지켜보며 끼찌는 재촉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안나 파블로보다는 화가 선생이 떠나고 싶어 안 하는 것을 당신이 여기 계신 탓이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건 공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외간의 싸움이 벌어졌군요. 근데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병자들이란 여간 신경질이 아니거든요. 끼찌는 점점 더 낯색을 흐리며 묵묵히 입을 보하고 있었다. 와렌가는 눈물이 쏟아질는지 호된 말이 튀어나올는지
그것은 몰라도 어쨌든 방금 분통이 폭발하려는 끼찌의 기색을 엿보고 어떻게든 그를 달래어 진정시키려고 혼잣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니 당신은 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글쎄 아실만하지 않아요. 나무럽게는 생각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와렌가의 손에서 양산을 잡아채며 동무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않고 끼찌는 이렇게 재빨리 내쏘았다. 와렌가는 어린애같이 밝은 성을 낸 자기 동무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끼찌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가까스로 그것을 참았다. 어째서 당했어요? 난 영문을 알 수 없군요. 하고 와렌가는 말하였다. 그런 일을 당했사고 말고요. 이 모든 게 죄다 위선적이었으니까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꾸며낸 것이니까요. 남들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나 때문에 내외간에 싸움까지 일어났지요. 공연히 내가 나서서 남들이 부탁도 안 하는 일을 하고 다닌 게죠. 모든 게 위선적이었어요. 위선적이죠. 위선적이라니까요. 하지만 대체 무슨 목적으로 위선적인 것을 부리겠어요. 하고 와렌가는 조용히 말하였다. 참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일이에요. 내가 무슨 그런 필요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죄 위선적인걸요. 이렇게 양산을 폈다 접었다 하며 끼치는 내뱉었다. 하지만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러겠어요.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이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난 이제부터는 그런 유혹에는 걸려들지 않겠어요. 나쁜 사람은 될 망정 적어도 위선가는 거짓말쟁이는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관절 누가 위선가란 말이에요? 하고 와렌가는 탓하듯 물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도. 그러나 잔뜩 악이 북받친 끼치는 상대편에게 말을 계속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난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당신을 가리켜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당신이 아주 탓할 데 없는 완전 무결한 인간인걸요. 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나라는 여자는 이렇게 못난 인간인걸. 정말 내가 그런 못난 여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난 아무런 인간이라도 좋아요. 다만 위선적으로 되지 않으렵니다. 안나 파블로브나가 그래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살라지요. 난 나대로 살 테니 난 다른 인간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죄다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글쎄 뭐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와렌가는 반문하였다. 죄다 거짓이었죠. 난 내 심장이 위하는 대로밖에 살 수 없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지요. 난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했었는데 당신은 아마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려고 오직 그런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건 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하고 와렌가는 말하였다. 하지만 난 남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끼찌야! 하고 부르는 모친의 목소리가 들리었다. 이리 와서 아버님께 내 보석을 보여드려라. 끼찌는 동무와 화해를 하지 않고 오연한 태도로 탁성에서 보석을 꺼내가지고 모친께로 갔다. 너 어찌 된 일이냐?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갛니? 하고 모친과 부친이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끼찌는 대답하고는 네 잠깐 갔다 오겠어요. 하고 다시 집 안으로 달려갔다. 그이는 아직 저기 있을 거야. 하고 끼찌는 생각하였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한담?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나? 무슨 턱에 내가 그 일을 모욕했을까?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무엇라고 사과의 말을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끼찌는 본관에서 주춤 발을 멈추었다. 와렌가는 모자를 쓴 채 양산을 손에 들고 탁자 곁에 앉아서
끼찌가 부러뜨린 용수철을 살펴보고 있었다. 끼찌가 들어가자 와렌카는 고개를 들었다. 와렌카, 나를 용서하세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자기 동무 앞으로 다가가며 끼찌는 속살거렸다. 내가 정신없이 한 말이니 난... 나도 참말이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와렌카는 미소를 띄우며 말하였다. 화해는 성립되었다. 그러나 부친이 돌아옴과 함께 끼찌에게 있어서는 여지껏 살아온 그 세계가 일변하였다. 끼찌는 자기가 알게 된 그 모든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내심으로 바라는 그런 인간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한갓 자기 기만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는 마치도 꿈에서 깨어난 듯 하였다. 위선과 자만이 없이는 자기가 올라가려고 한 그 고상한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과연 힘들 일이라는 것을 그는 절실히 느끼었다. 그 밖에 또한 그 여자는 여지껏 자기가 살아온 세계, 기해와 질병과 죽어가는 병자들의 세계가 그지없이 고통스러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끼찌는 이 세계를 사랑하려고 지금까지 자기가 기울여온 그 노력이 더없이 괴로운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한시 앞이 신선한 공기의 세계로 고국 로시아로 고향 땅 에르구쇼보 마을로 거기에는 이미 마던니 돌리가 아이들과 같이 내려와 있다는 소식을 끼찌는 편지에서 알았다.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와렌카에 대한 그의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니었다. 동무와 작별하면서 끼치는 꼭 로시아에 자기 집을 찾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당신이 결혼식에 되면 그때 찾아가죠. 하고 와렌카는 말하였다. 난 일생 결혼 안 해요. 그럼 나도 일생 찾아가지 않겠어요. 정 그러시다면 오직 당신을 만나보기 위해서 난 결혼하겠어요. 잊지 마세요. 꼭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하고 끼찌는 다짐을 두었다. 의사의 예언은 맞아들었다. 끼찌는 건강이 회복되어 고국 로시아로 돌아왔다. 그 여자는 옛날처럼 쾌활하고 명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하였다. 모스크바에서의 쓰라린 비에는 이제 와서는 하나의 지나간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